최근에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준이 막대한 돈을 찍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RP라든가 온갖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이상한 모습.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은 중요한 책 두 권이 최근에 한국에서 출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을수록 당신들이 가난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내주겠다라고 한 책이 바로 이 두 책인데, 하나가 블라인드 라버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로즈 오브 이지 머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책 내용을 소개하지만 그 어떤 출판사에서도 협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블라인드 라버리라는 책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번역판 제목은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진보적인 책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쓴 두 분은 정통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요, 리버럴이고 보수주의 경제학이거든요. 심지어 미국의 경제도 자신들이 볼 때는 좌파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들이 정통 보수 우파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 블라인드 라버리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었을 때 왜 나만 가난해지는지 그 메커니즘이 낱낱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이런 은행이 돈을 찍으면 그 돈은 중산층이나 임금 근로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과 부유층에게 먼저 도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 예를 들자면 양적 완화를 하거나 한국처럼 RP 매입을 해주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뿌린다는 건 일반인들한테 뿌린다는 게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대출을 통해서 기업과 금융기관, 부유층한테 먼저 돈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물론 언젠가는 서민들한테도 돈의 아주 약간 일부가 흘러가긴 하지만 문제는 시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돈을 손에 넣은 집권층, 부유층, 권력자들은 이 돈을 활용해서 자산 가격이 쌌을 때 미리미리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을 사놓고 있다가 나중에 1, 2년 뒤에 중산층들이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사려고 할 때 집값이 막 2배, 3배 올랐을 때 굉장한 부를 일굴 기회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아무리 뿌려도 당장 나는 돈이 없는 상황이 1년, 2년 진행되면서 집값은 먼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반에 펼쳐지는데, 이 기회를 부유층이 노려서 항상 먼저 부를 축적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강띠용 효과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물론 이걸 캔틸런 효과라고도 하죠. 원래 아일랜드 사람이라서 그런데, 근데 프랑스에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깡띠용 효과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깡띠용 효과에 의하면 돈 찍는 곳 바로 옆에 있는 정계에 있는 높은 사람들, 관료들, 부유층이 먼저 부를 독차지하고, 그래서 권력자들은 항상 정권을 잡으면 돈 찍는데 혈안이 된다는 게 깡띠용 효과가 지적하는 가장 심각한 이 돈 찍기의 문제입니다. 깡띠용 효과는 그래서 중앙은행의 이 무제한 돈 풀기, 계속해서 돈 찍어내는 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띠용 효과로 돈을 풀면 월가에 있는 부자들, 그리고 워싱턴 정가에 있는 이런 권력자들이 돈을 다 챙겨가고 우리 중산층 서민들은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사파들이 나오는 거죠. 자, 오스트리아 학파는 스스로 미국보다 더 보수적인 그런 경제학을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오스트리아 학파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중앙은행이 돈을 찍고 금리를 낮추면 항상 부유층만 이득이다. 그래서 부유층은 낮은 금리로 먼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서 집을 사놓고 부동산 사놔서 나중에 가격 다 올린 다음에 중산층을 참여시키는데, 왜 그러냐? 중산층은 임금으로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이 때문에 항상 돈을 잃는 쪽은 중산층이라는 게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입니다.
근데 돈을 찍으면 당장은 부동산 가격 오르고 주가 오르고 자산 가격 오르면서 부유층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만 문제는 그 뒤에 후폭풍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은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돈을 푼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최소한 시차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으니까 올해 이제 돈 푼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1월 달에 갑자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를 하기 시작한 거, 이건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우려인 겁니다. 근데 오스트리아 학파가 쓴 이 블라인드 라버리 책에 의하면 이게 이미 다 책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부유층은 이미 주식과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은 자산을 살 기회 자체가 시차를 한 2년, 3년 뒤에 이렇게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워낙 뒤늦게 부동산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중산층이 부동산을 산 다음에 이 부동산 가격이 조금밖에 안 오르거나 아니면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인플레이션이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학파에 따르면 식료품, 에너지 같은 필수 소비재 가격이 올라서 중앙은행이 돈 찍은 데 대한 비용은 결국 일반 대중이 지불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미 오스트리아 학파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연구해서 이미 결론을 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라버리 책에서 돈을 둘로 나누는데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마구 찍은 돈, 이건 나쁜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은행이 부동산 가격을 허상으로 부풀려 놓으면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시작하는데 나중에 중산층이 투자에 나서게 되면 결국 버블 붕괴가 일어났을 때 피해는 나중에 시장에 뛰어든 중산층이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집권층과 부유층은 먼저 돈을 빌려서 집을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득을 본 상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건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 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크리스토퍼 레너드는 로즈 오브 이지머니라는 책을 썼는데요.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번역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연준이 돈 찍어서 국채를 마구 사들인 덕분에 당장의 눈앞의 위기는 넘겼지만 미국의 주가 그리고 전 세계 부동산 값을 급등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은 아주 빠르게 올랐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뒤늦게 늦게 오르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토마스 호닉 전 캔자스 연은 총재의 말을 인용했는데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가 자산 거품을 조장하고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근데 이런 토마스 호닉 같은 해안을 가진 그런 경제학자의 쓰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충고를 지금까지 연준이 무시해 왔다는 게 바로 로즈 오브 이지머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 돈을 더 찍으라던 정치인들은 모두 포퓰리스트였다. 지금은 포퓰리스트가 연준을 장악해서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왔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고요. 각국 중앙은행이 빈부격차를 확대시킨 주범이다, 이렇게 아예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춰서 일부러 대출 부담을 줄이고 국채를 마구잡이로 사들여서 금리를 끌어내렸는데 이걸로 인해서 에브리띵 버블, 진짜 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연준이 이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돈을 계속 찍었기 때문에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과도하게 벌어졌다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두 책을 한국에 적용해보면 너무나도 일치하는 시대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이 IP로 공개시장 조작을 아예 대놓고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중반 집값이 폭등했던 가장 큰 이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진짜 온갖 규제 정책을 내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해서 폭등을 했죠.
여기에 한국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초저금리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니까 2004년 이후에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한국은행을 지목하느냐? 여기에는 바로 RP 매입, 즉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돈 푸는 것만큼 이렇게 막강하게 부동산 가격을 치솟아 오르게 하는 그런 수단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분명히 2004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005년부터 이렇게 오히려 하락하거나 그 뒤에도 많이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분명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를 끌어올렸는데 웬걸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하락한 현상, 바로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뭐 관치금융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요. 모피아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유행하기 시작했죠.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모피아,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던 시절, 이때가 바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개시장 조작을 했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국채 발행 물량을 조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도록 온갖 방법을 쏟아냈던 겁니다. 그러니 부동산 규제를 아무리 때려도 이때 당시에 집값은 끊임없이 폭등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 어떤 규제보다도 이런 화폐적 현상이 훨씬 더 부동산 가격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환율이 걱정된다,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결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준금리, 여러분 기준금리로 돈 빌릴 수 있습니까? 기준금리로 돈 빌리는 건 금융기관들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돈 빌리는 금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금리 중에 하나로 저는 1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여기에 그려봤는데요. 근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죠. 2023년에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37%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특이하게 움직이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로 꽤 오랜 기간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10년물 국채금리는 보세요. 계속 하락하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낮춘 거 요 10월 달부터 2번 낮췄어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10년물 국채금리, 즉 시장금리는 아주 큰 폭의 하락세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기준금리는 2024년 10월, 11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0.5%포인트밖에 인하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023년 대비 이미 1.5%포인트나 하락했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전인 바로 10월까지만 따져봐도 이미 1%포인트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2023년부터 서울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린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우리나라 기재부가 여기에 함께 동참을 해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국채를 사들였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내려왔고, 그 결과로 서울 집값만 계속해서 급등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2023년부터 분명히 금융당국과 기재부라든가 연기금까지 다 동원해서 이렇게 시장금리를 억지로 끌어내렸는데, 그 결과로 서울 집값만 오르는 현상, 살아나라는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일단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은 한국의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금리를 낮춘 거다라고 아마도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스트리아 학파에선 이미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은 집권층과 금융회사의 탐욕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이 맞다면 최근에 한국 금융계 인사들의 일부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금융계의 90%는 이런 중앙은행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기재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칫
자산 가격만 부풀리고 나중에 인플레이션만 갖고 오는 거 아니냐? 거의 90%는 다 같이 걱정하고 있는데 10%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한국은행이나 기재부의 주장에 매번 논리적 근거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옹호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도 이거 별거 아니다. 예전에도 많이 했던 거야. 이거 별일 아니야. 이렇게 애써 무시하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스트리아파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그런 금융계 인사들이 아주 일부가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 한국은행이 지금 RP 매입 통해서 엄청나게 공개시장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금융당국이 이렇게 돈을 풀면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냐? 저는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이 공개시장 조작이 결과적으로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해진 한국인들 때문인데요. 이제 더 이상 가두리 양식장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한국 시장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뭔 짓을 해도 한국 시장 내에서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RP 매입 등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할 곳이 부동산밖에 없으니 모든 돈이 부동산에 쏠려 들어갔고 2007년에 마지막으로 서민들이 올라타니까 2008년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애시당초 그런 부동산값 폭등 현상조차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 이제는 금융 이민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이걸 스마트한 우리 국민들이 와, 그럼 원화가 녹아나겠네. 그러면 달러화로 자꾸 자산을 바꿔놓는 게 낫겠구나. 라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또 이런 금융 이민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환해지까지 동원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해서 가두리 양식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지금 금융당국이 온갖 방법을 쓰고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해진 이런 한국인들 앞으로 이 억지로 끌어내린 환율을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믿을 것이냐?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에는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기재부가 돈 푼 만큼 집값이 폭등해서 정책 목표를 이뤄냈을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물음표를 단 이유는 집값을 올리는 게 정책 목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파에 의하면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나 다름없는 이런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집값이 결과적으로 폭등했지만 문제는 이번에 2025년에는 자산 가격 부풀리기에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 여파로 환율이 급등하는 걸 결국 올 연말 내년 초에는 결국 막지 못해서 나중에 인플레이션에 상처만 남을 수 있는 그런 도박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든다는 겁니다. 이게 2000년대 중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2025년에도 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엔 이번에 큰 오산인 게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됐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정보와 지식이 모든 국민들한테 다 함께 돌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은요, 원래 대중서가 없었어요.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경제학자들이나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젠 이런 것도 대중서가 되고 또 그리고 이런 유튜브란 채널이 생겨서 KBS였으면 하지 못했을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 정말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은 여전히 2000년대 초반과 똑같은 전략으로 만약에 금융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움직인다. 그렇다면 나중에 그 후폭풍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